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NH투자증권 정주원 어드바이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오늘장은 좀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 빨간 원피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장 영혼이 없으실게요. 영혼 담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번 기원을 해보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일단 전일 증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MS랑 알파벳의 실적이 다소 엇갈리는 희비를 연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전일장 지수를 말씀드리자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62%,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93%를 기록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고 또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이 주가의 상승을 기여했습니다. 몇몇 기업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코카콜라는 플러스 2.9%, 버라이즌은 플러스 9.3%, GE 플러스 6.5% 등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장이 끝난 이후 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애저 부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간 외에서 상승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문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 10월 S&P 500 글로벌 제조 PMI 지수는 예상치가 49.5포인트였고 전월치가 플러스 49.8포인트였는데 실제로는 모두 다 상회한 50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 제조업 지표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리세션 진입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세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뉴스가 나왔었죠. 중국을 겨냥한 미국 쪽의 이 반도체 규제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중 반도체 규제. 지금 미국에서 대중 반도체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발표하기로는 미국이 지금 AI 관련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에 중국 정부 지원책이 이슈가 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인민은행을 방문했는데 이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이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중국 재정적자 규모를 재정적자 규모 축소를 원래 그 기존 3%에서 지금 그 한도를 3.8%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재난 지원 또 건설 지원 관련해서 지금 한 1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 예정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주들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굉장히 급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5% 하락한 2,363.17포인트, 코스닥은 1.79% 하락한 770.8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소폭 하락했는데 미국 기업의 호실적 또 국채 금리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의 하락에 큰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은 것 같고요. 하지만 상승 종목 수는 이 하락 종목 수를 상회했고 또 섹터로는 화장품이 이 중국 부양책으로 인해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2차 환불이라든지 CNC 인터내셔널이 모두 상승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GM의 전기차 생산량 축소 소식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반도체 소재는 소폭 상승했고 또 림프스킨 병 이 림프스킨 병 때문인지 이 사료 테마주들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2차 전지 셀메이커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업황 위축이 될 거고 전망될 거고 또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반대 매매가 발생한 것도 주가에 악 영향을 끼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프리마켓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보잉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출발을 해주고 있거든요. 프리마켓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프리마켓 보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고 다우존스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 말씀 주신 보잉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8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거 YOY 플러스 13.4% 수준이고요. 컨센서스는 한 1억 달러 정도를 상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잉의 경우 민간 항공기 부문 또 글로벌 서비스 부문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사실 보잉이 아까까지만 해도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소폭 떨어졌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 지수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으로 생각을 해보면 배당이랑 자사주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법제화 가능성은 없지만 법제화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이 이슈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 뭐 정책을 구분하자면 뭐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각각 1.6%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2.2%에 달할 정도로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상태고요. 하지만 최근 미국의 실정을 보자면은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축소할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IRA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1%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이 적용되고 있는데 S&P 500 2023년 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사주 매입은 3,90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 1분기 그리고 2분기를 다 합하자면 총 35억 달러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대규모 이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 기반을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 또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 1% 세금 부과와는 별도로 이 IRA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는 조건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자사주 매입 금지를 법제화시킨 건 아니지만 미국 상무부는 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 중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그 보조금 지원하는 그 규모라든지 순위 측면에서 혜택을 줄 거라고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푸시를 조금씩 가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연말에 보조금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보조금을 실제로 신청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나 신청을 했을까요?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들은 올해 8월 기준으로 460개사가 되는데요. 2월 달에 400개사였으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텔, TSMC와 같은 이런 대형주 외에도 인티그라테크나 글로벌 파운드리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 상무부는 연말부터 이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보조금 신청 기업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사주 매입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과는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면 될까요? 과거에도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조항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근데 과거에 2019년 코로나19 2021년 3월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케어스 액트라고 코로나19 대응법을 발표하면서 항공사가 뭐 피해를 많이 받고 뭐 여행사가 피해를 많이 받고 또 중소형사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들에게 자사주 매입 매입에 대해서 금지시킨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러한 조항들이 있었지만 영향은 크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미국 자사주 규모는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 이제 주가 역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IRA 법안에 따르면 그때는 뭐 여행사, 항공사에 국한됐었지만 이번에는 대형주들, 뭐 IT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업종들에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을 금지시킴으로써 정말 이제는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는 이런 기업들, 이런 업종들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리라는 요소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금리도 자사주 매입 감소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금리가 좀 낮아서 저희가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금리가 더 높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막상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쉽게 돈을 빌리지 못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IRA 재원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또 정부 보조금의 조건 외에도 이 고금리 장기화가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감소 추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금리 국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낮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도 뭐 내가 대출이자 얼마 안 내도 되네? 그럼 나 돈 빌려서 자사주 사야지. 왜냐? 자사주 매입하면은 우리 주가 올릴 수 있잖아. 단기적으로라도 올릴 수 있잖아. 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예전에 저금리 시절일 때는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이렇게 매입하면서 시가총액을 증가시키고 또 단기적으로라도 밸류에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이런 점들이 다수 일어났었는데요.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맥도날드, 보잉, 3M 그리고 캐터필러 이렇게 4개의 기업들이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함으로써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4개 기업 보고 판타스틱 4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판타스틱 4 순부채 발행을 살펴보면 자사주 매입이 급증한 시기에 이 순부채 발행도 동반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저금리 환경에서 낮은 비용으로 부채를 발행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또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서 결국에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로 부채를 발행하는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 기업들의 부채 발행이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에 따른 비용을 계산할 때 예전이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RA 재원 마련 확보로 이 부과되는 1% 세금뿐만 아니라 이 고금리에 따른 늘어나는 이자 비용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감소에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사주 매입이 내려가면은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나요? 네, 자사주 매입 감소와 관련해서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차별화와 쏠림입니다. 이게 S&P 중에서 이제 대기업이라고 흔히 볼 수 있는 이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있죠. 상위 기업들로 주로 이익의 질이 높은 IT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업종들이 해당될 텐데요. 한편 미국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순이자 비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들의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그 현금으로 현금 운용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되게 많은 현금으로 운용을 하면은 예전보다 더 높은 금리로 현금을 더 불릴 수가 있다는 말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금리 수준에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기 때문에 순이자이익을 기록하는 이 재무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기업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향후에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해당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 순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기업, 부채를 부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 또 난항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홈디포, 예를 들어 홈디포와 같은 기업들은 최근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기업, 또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 이 둘 사이의 극차, 굉장히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차별화가 그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은 이제 조금 더 우량 기업, 소수의 우량 기업한테 수혜가 갈 것이다. 참고로 이 지난 2분기 S&P 500 이 자사주 매입 상위 20개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전체 자사주 매입 기업의 약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그 주주환원 수단인 배당에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배당, 주주환원 수단, 아까 말씀드린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줄어든다? 그럼 배당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배당이 일단 하방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배당금 지출 변화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2023년 2, 3분기 코로나19 당시에 배당금 지출이 자사주 매입 규모보다 더 컸는데요. 당시 자사주 매입 규모가 컸던 기업들보다 이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들의 수익률이 양호했습니다. 기업 경영진 그리고 주식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 수단으로 이 배당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자사주 매입 둔화 때문에 그중에서도 미국 배당주에 점점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ELS 쪽으로. 네. 새로운 ELS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제가 요즘 계속적으로 ELS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ELS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솔직히 주식이 계속 나는 정말 확신한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확신하면 당연히 지금 저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변동성 장세인 것은 맞잖아요. 주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빠져도 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ELS가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예전에 제가 갖고 온 거랑 조금은 다른데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스텝다운 조기 상환형 ELS였습니다. 어느 정도 빠져도 수익률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ELS였는데요. 일단 상품 개요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초자산 아마존 그리고 S&P 500 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 하나 그리고 종목 하나 같이 이루어져 있는 상품인데요. 상품 유형을 보시면 그냥 스텝다운 조기 상환형이 아니라 월 지급식 스텝다운 조기 상환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품 구조를 보시면 1차 조기 상환 90, 2차 90, 3차 85, 4차 85, 5차 80, 그리고 마지막 75, 그리고 나기는 50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상품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월 수익 지급 조건 55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월 수익 지급 조건 55. 이 3년 동안 55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달 수익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사실 이 월 수익 지급 조건이 없었다면 이 조기 상환이 되거나 아니면 만기 상환이 됐을 때만 저희가 원금과 같이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ELS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 되지 않더라도 다음 차수로 조기 상환이 넘어가더라도 월 수익 지급 조건 55만 충족시킨다면 매달 수익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이전의 ELS랑은 다른 점이 이 월 지급식인데 아무래도 월마다 이렇게 최대 9.15%의 수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채권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 4, 5%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 이 4, 5%도 굉장해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기별 혹은 분기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월 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지급을 받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소개해주신 ELS도 한 번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분은요, NH투자증권 정주환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